그러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로는 이 세상을 존재의 변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존재가 변화하는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실제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이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천년이 지나도 여우는 여우예요. 그런데 자기 습관을 턱 버린단 말입니다. 왜 버릴까요? 이거 잘못된 것이네. 아이고, 이거 넌덜머리가 나는 사고방식이구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끝이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버려야겠어. 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버린 것이지. 집에 가서 버려야겠어. 내일 아침부터 버려야겠어. 한 1년 후부터 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척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세존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저절로 보여요. 전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불교는 내증법이라고. 내증법. 자기가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법이요. 자기 안에 그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증성지라고 했잖아요. 자증성지. 스스로 증명해서 얻는 성스러운 진리가 이 인식 안에 있어요. 먼저 실제론적 사고방식을 버리려면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은 끝내 벗어나지 못해요. 그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 때까지 이 세상을 헤매게 돼요. 지긋지긋하다. 이 실체론적 사고방식. 이 생각이 척 일어나면 공부 거의 끝난 사람이에요. 그때 참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구나. 너무너무 눈물이 나. 그래서 한없이 울었어. 그런 절차가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지. 불교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재밌는 것 같아. 한번 공부 좀 해볼만 하겠어. 그러다가 며칠 하다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 낭비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인도하는 성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괴로움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 괴로움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세존은 말했어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진리다. 실제론적 사고방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고방식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변화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합니다. 다들 동의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실체론이에요.
실제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해요. 무엇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창조론이 여기에 속하죠. 그런데 무엇을 만들었다? 이 사건이 인류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됐어요. 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냐면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존이 딱 나타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냈지요. 실체론이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었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실체론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제 존재의 사건이 펼쳐지는 곳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이제 존재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존재의 사건으로 보면 불행이 거기 숨어 있어요. 이 세상의 이야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동네에 철수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는 일찍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서울로 이사 갔대. 성남에. 거기 가서 엄마는 화장실 문지기를 하고 아들은 공장 다녔대. 근데 그 애가 공장 다니면서 뭐 잘못해가지고 손도 다치고 어디도 다치고 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대. 근데 그는 꿋꿋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대.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 돈벌이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는 좀 더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됐대. 그리고 도지사가 됐대.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존재의 이야기야. 그러죠? 이 존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감을 얻는 스토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대. 부잣집 아들이었대. 잘 먹고 잘 살았대. 이야기 끝? 그러면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재미없어. 그런데 아빠가 어떤 아이가 있었대. 가난한 집에 태어났대. 애들한테 떠돌림을 받고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대. 그런데 그 애가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대.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밌어 해요. 실제로는 이 세상을 존재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의 사건을 영국의 호킹 박사는 동화라고 말을 했어요. 동화다 이거. 동화다. 동화 같지 않아요? 응? 밑도 끝도 없이 뭐가 태어나가지고 걔가 막 고생하고 이런 얘기에 익숙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하면서 존재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은 잔혹 동화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도서관도 없고 책을 그렇게 책이 많이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부잣집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동화책 같은 거 읽어보면 늘 이상해. 애들을 읽는 동화가
잡아먹었대. 그래가지고 아들, 딸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왔대. 근데 이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했대.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나무 위에 올라갔대. 올라갔는데 호랑이도 나무 위에 올라와서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대. 그때 오누이가 기도를 했대. 하느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동화줄이 내려갔대. 그 동화줄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대. 근데 호랑이도 그걸 보고는 따라서 기도를 했대. 하느님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동화줄을 내려줬답니까? 썩은 동화줄을 내려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었대잖아요. 나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재미는 있는데 이게 존재의 사건이잖아.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막 호랑이가 막 잡아먹고 또 야들도 잡아먹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대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화는 우리에게 존재의 사건이 잔혹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동화에는 거의 다 뭘 잡아먹고 뭘 죽이고 하는 얘기가 태반이요. 잔혹동화야 아니나 다를까 실천론이 만든 이 세상에 그 퍼져 있는 존재의 이야기는 잔혹동화였어. 나쁜 놈과 착한 놈의 동화 이야기야. 그리고 그 동화의 주제는 뭐야? 착한 놈이 승리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승리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야지.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요. 내가 읽은 동화 속에 나쁜 놈은 항상 달아나. 달아나면서 뭐라고 그래? 분하다. 다시 돌아오고 말 거야. 애들이 그런 동화를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 텔레비전 앞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잔혹 동화를 가르치는구나. 잘 보세요. 실제로는 실제가 스스로 자기를 전개한다고 하는 전변설과 전변설. 자기가 실체야.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만드냐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이것을 재생이라고 했죠.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이론가들은 적지설을 주장했는데 적지설은 뭐냐면 그 물질적 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합해져서 된 그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존재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는데 정리하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정신적 존재가 일으키는 사건이다. 또 하나는 물질적 존재가 일으키는 사건이다. 정신적 실체가 있어가지고 정신적 그 사건이 이 세상의 변화 사건이야. 이런 동화를 쓴 사람들은 정신은 죽지 않으니까 죽어도 걱정하지 마. 그다음에 물질적 실체가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물질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 그냥 말 없는 자연처럼 돌아가서 자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전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유심론자라고 그래. 유심론. 그 유자 조심을 하겠지요. 오직이라는 말이 붙으면 절대주의예요. 오직 정신뿐이다. 마음뿐이다. 오직 물질뿐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야 세상은 정신적인 사건이야. 하나는 아니야 물질적인 사건이야. 둘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둘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뭐라 하냐면 극단적 대립이라고 그래. 화해할 수 없어요.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존재의 이야기가 잔혹동화야. 그런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재라고 하는 이걸 갖고 이 변화 속에서 산다는 것이 뭔가?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확실히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는 방황하지를 말아요. 제발. 실체론이 이 세상을 정신적 사건으로 또는 물질적 사건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벌어진 일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둘은 다 이 존재의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지평선을 갖고 있어요. 이 존재의 지평선이라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쓰기 시작했어요. 존재의 지평선은 뭐냐? 모든 존재라는 것은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공간하고 존재가 공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자세히 설명하면 재밌어요. 오늘은 그 설명을 생략하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 자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세상의 공간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평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 지평선을 갖고 사는데 그게 존재의 한계예요. 우리가 전에 여러 번 그랬잖아요. 꽃잎 6장짜리 육철을. 존재를 가지고 사는 한 그 꽃잎 안이 자기가 갇혀 사는 감옥이에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존재의 지평선 안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존재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의 영역을 가진 사람은 존재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지평선 너머에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라고 존재에 대한 동경심을 가져요. 존재 버리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바로 윤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가 허구다, 허상이다. 이거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명한 거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몰라요. 그것이 허구라 할지라도 허상이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의 삶에서는 절실하고 진실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지평선 안에 갇혀가지고 몸부림치고 허덕거리고 살인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사는데 허허허허 웃으면서 다 부질없는 일이야 알겠는가 하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조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존재의 영역, 지평선을 가진 그 존재의 영역 안에서 개인이 갇혀가지고 몸부림치는 이 괴로움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간추려 볼까요? 실제로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특이하게도 형이상학적 논리를 사용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변화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변화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실체론이 만들어낸 이 존재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삶을 경영하기 시작했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을 해요. 때문에 실체론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면 존재의 사건으로 살아야 돼요. 존재의 사건에는 잔혹한 동화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신적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정신적 실체가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 아니야, 물질적 실체가 만들어내는 사건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야 라고 주장하는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모두 존재의 지평선 아래 갇혀서 싸우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에게 그 그물 안이 좁다면 물고기는 답답하겠죠. 근데 그물 안이 커. 세계라는 그물이 커. 그러면 물고기는 이 세상 넓어. 할 일도 엄청 많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존재의 그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존이. 너희들이 웃고 떠들고 즐거울 때 그때도 그물 안에 갇혀 있어. 그 뭔 그물이에요? 실체론적으로 존재한다고는 견해의 그물이야. 그걸 견망이라고 그래요. 견해의 그물에 갇혀 있어. 이쯤 이야기하면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어떤 결말이 나타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그 입장에서 설명하면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존재의 영역에서 존재의 지평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대 존재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건 말고 생로병사라는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존재가 변화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한다 이 말은 존재가 태어난다, 존재가 늙는다, 존재가 병든다, 존재가 죽는다라는 이 얘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를 챙기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변화의 무지막지한 소용돌이 속에서 비명을 질러야 돼요. 이쯤 말했으면 존재가 넌덜머리가 나일 텐데 떨리면서 그 존재의 변화 속에 숨겨진 그 의미가 뭐냐면 존재가 변화하는 이 사건의 핵심에 생로병사가 있다.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야 임마.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이 변화 속에서 사는 방식이 운명론이에요. 여기 만들었다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 만들어진 것으로서 만들어진 사건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우리의 한생은 다 정해졌다. 바둥거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뭡니까? 성공한 사람도 생로병사를 겪고 또 좌절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도 죽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이 실체론의 첫 번째 수업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실체론은 이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존재의 사건으로 우리를 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나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뭘로 주어지냐면 이렇게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따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변의 존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명령에 복종해야 돼. 이 동화 속에서는 오직 착하게 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어.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착하게 살면 안 되겠네. 가난뱅이 되고 남한테 짓밟히고 서서히 말을 안 들어요.
실체론이 이 세상을 존재의 변화로 설명해서 존재의 사건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동화를 만들어 준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이제 아무런 행위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운명이에요. 모든 건 다 정해졌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 실제를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막 어디 아파트에 투자할까 살펴보고 다니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 세존이 발견한 건 이 존재의 이야기, 존재의 사건 속에서는 첫째, 존재의 지평선이 있어서 끊임없이 존재를 갈망하는 그 목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윤회가 필연적이다. 둘째, 이 안에는 도덕적인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다. 도덕적인 선택을 못하고 판단이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실제로는 비극이에요. 세존은 이 비극적인 존재의 사건에서 우리를 꺼내줘야겠다고 발언한 사람이에요. 그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서 실현해서 우리에게 법으로 45년간 설명했어요.